이번 시간은 치매 교육과 관련된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 예방, 치료, 케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현재 완치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병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알면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는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와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인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65세 기준으로 5세가 증가할 때마다 거의 2배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65세에서 69세는 치매 유병률 1.3%에 불과하지만 85세가 넘어가면 치매 유병률은 33%로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는 성별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 유병률이 2배 정도 높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것 일 수도 있고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 수명이 길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확실하게 입증되지는 않아서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유전인자입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자를 통해 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치매에서 유전자로 유전되어서 치매가 나타나는 경우는 1% 미만입니다.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 APP라는 유전자, 프리제닐린 1, 프리제닐린 2 같은 유전자가 대표적으로 알려진 유전되는 치매이고 이런 경우는 치매가 40대 일찍 발병하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여하는 아포지질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아포지질 단백질 E가 있고 이 단백질은 세 가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유전자형을 E2, E3, E4로 나누는데 이 중에 E4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라면 치매가 올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위에서 나온 유전되는 치매는 아닙니다. 발생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지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때 100%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전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치매 발병에 관여하기 때문에 부모가 형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성별, 유전인자는 이미 결정된 위험인자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크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은 뇌졸중의 위험인자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성은 없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혈관성 치매의 위험인자도 되지만 독립적으로 혈관성 치매와 상관없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는 생활 습관을 고치고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하면서 충분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를 보면 치매 예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치매 예방에 대한 안내 책자입니다. 세 가지 즐길 것, 그리고 세 가지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세 가지 챙겨야 하는 것 이렇게 333으로 치매 예방 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생선과 채소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독서 등의 지적 활동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술은 적당히 먹고 담배는 끊고 머리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성인병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매년 치매 조기 검진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내문은 제가 치매 검진 사업을 하면서 치매가 진단되거나 경도인지가 진단되는 분들한테 이런 활동을 하면 치매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리는 종이입니다. 앞에 그 333 치매 예방 운동과 사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으로 가장 최고의 방법은 운동입니다. 가급적이면 매일 규칙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운동의 종류는 산책, 수영, 등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오래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리나 무릎을 강화시키는 근력 운동도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체력 관리입니다. 치매는 뇌에 걸리는 병이지만 체력이나 기력이 떨어졌을 때 잘 생깁니다. 그래서 입원이나 수술을 할 만한 일이 없도록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체중을 측정해서 저체중도 조심하고 비만도 조심해야 한다. 채소와 생선을 즐겨 먹고 물을 많이 마시고 커피는
이제 원두커피로 마시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생활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좋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좋다. 매일 경로당, 마을회관에 가서 이웃과 어울리는 게 좋다. 주말에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갖자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사회생활이 줄어들면서 치매 위험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이제 두뇌 자극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게 좋은데, 새로운 취미는 내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이고 약간 어려워서 머리를 써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재밌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코로나 사태 전의 일입니다.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주민센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악기 배우기, 책을 읽거나 춤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스포츠를 배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두뇌 자극을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끊는데 폭음, 과음, 술을 먹다 기억을 잃는 것은 매우 나쁘고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술은 하루 한두 잔이 적당하고 담배는 완전히 끊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성인병을 관리를 해야 되고,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혈압이 정상인지, 콜레스테롤, 당뇨 수치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타 내용으로는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것은 치매 위험을 높인다. 그리고 TV보다 라디오를 틀어놓는 것이 좋다.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도 치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가 이 종이를 치매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면서 잘 읽어보시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예방이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의 근거로 신경 가소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인간의 뇌도 자극, 학습, 경험에 의해 뇌가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이는 유년기 때뿐만 아니라 성년기, 노년기에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력이 낮거나 글을 모르는 경우 치매가 올 위험이 높습니다. 시기를 떠나 뇌는 많이 쓸수록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미리 튼튼하게 뇌를 만들어 놓으면 설령 나중에 치매 독성 물질이 우리 뇌에 쌓인다 하더라도 치매가 더 늦게, 그리고 더 약하게, 더 느리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우리는 다양한 지적, 신체적 활동을 통해 튼튼한 뇌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활동은 치매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결국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은 결국 나중에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바로 지금이죠. 20대이든 40대이든 60대이든 상관없이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이렇게 잘 못하고 있어 여러분한테 강권할 입장은 못 됩니다. 하지만 말이라도 바로 해야겠죠. 저도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항상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 예방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 치매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에 가깝습니다.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끝까지 악화되기 때문이죠. 치매로 인해서 인지저하와 정신행동 증상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의 치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라는 병의 진행을 어떻게 늦출 것인가. 그리고 치매 어떻게 이거는 치료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것은 케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의 목표는 결국 치매 진행을 늦춰 환자는 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낮춰주는 게 아직까지는 치매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통합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는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인지기능 개선제나 정신행동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 그리고 인지재활, 행동심리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 운동치료 같은 비약물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치매 가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간호도 필요하고, 치매검진 사업, 재가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실종노인 찾기 사업 같은 복지제도도 갖춰져야 하고, 중증 치매를 돌볼 수 있는 치매 안심병원이나 노인 전문 요양원 같은 전문 요양시설도 필요합니다. 결국 치매 환자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통합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인지 저하를 늦추는 약물 치료가 있고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하죠. 그리고 정신행동 증상을 줄이는 약물 치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각각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 사용하는 인지기능 개선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입증된 약입니다. 아직 진행을 멈추게 하는 약은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약의 성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분명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은 뇌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아세틸콜린을 농도를 높여주는 약이고, 메만틴은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를 막아 세포 안정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뇌세포를 보호하는 약입니다. 인지기능 개선제는 병의 진행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춘다고 알려져 있고,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와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기량제는 작용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치매 중기 때부터는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쓰는 병용요법이 가능합니다. 만약 치매 증상이 뚜렷한 어르신이 있는데 드시고 있는 약 중에 위에 네 가지 약이 빠져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거나 약을 거부했거나 약의 부작용 때문에 약을 안 먹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보호자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환자 본인이 나는 치매약을 먹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약을 살펴봤을 때 네 가지 약이 아닌 다른 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 네 가지 약 외에 다른 약 중에서는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을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와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기량제는 참 단어만 봐도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다음 그림을 통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짝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좀 복잡한 그림이고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가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뇌세포는 뇌세포끼리 복잡한 신경망을 이루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기능을 합니다. 신경세포끼리 만나는 부분을 연접 부위라고 하는데, 여기는 맞닿아 있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정기적 신호를 보내면 그 신경 말단, 다른 신경과 다른 신경세포와 맞닿는 부위까지 정기적 신호가 전달되면, 사진에서는 위쪽입니다. 신경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아세틸콜린은 연접 부위로 나와서 신호가 전달되고자 하는 다음 신경세포에 아세틸콜린 수용체, 아세틸콜린이 결합되는 부위인데, 여기에 결합하면 다음 신경세포에 신호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치매로 인해 뇌세포 기능이 저하되다 보면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적어지면서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이때 쓰는 우리 인지기능 개선제 중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해서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않고 보다 더 오래 다음 신경세포를 자극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뇌 신경세포가 하는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두 번째 약인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기량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나온 것처럼 글루타메이트도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종종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신경세포에서 앞에 신경세포에서 신호가 오지 않았는데 연접부에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고, 이 물질이 다음 신경세포에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불필요한 신호 전달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글루타메이트가 신경세포와 결합을 하면 칼슘 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데, 세포 내 칼슘 이온 농도가 너무 높으면 종종 신경세포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면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기량제는 바로 이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결합 부위를 막습니다. 그래서 앞에 신경세포에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기 전까지 불필요하게 뒤에 있는 신경세포가 자극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앞에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글루타메이트가 다량 분비되었을 때는 이때 결합되어 있던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기량제가 빠져나가면서 앞에 신경세포에서 뒤에 신경세포로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세포 자극을 피하고 불필요한 세포 파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앞이 사진이나 뒤 사진을 제 설명을 한번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관련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모든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뇌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는데 관여하는 아세틸콜린이나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인지기능 개선제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보조해주는 역할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 치매약은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기전이 같고 하나는 기전이 달라서 다른 하나와 나머지 셋 중에 하나는 병용요법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치매약 네 가지의 성분은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약의 상품명과 성분명입니다. 아리셉트는 상품명이고 도네페질은 성분명입니다. 상품명은 제약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성분명은 동일합니다. 위에 사진에서 위에 그림에서 앞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도네페질이라는 성분명이 모두 일치하지만 왼쪽에는 회사마다 아리셉트, 미라셉트, 뉴토인정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처방전을 봤을 때 대부분 처방전에는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품명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쉽게 성분명을 알 수 있습니다. 치매약 성분명 4가지,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메만틴은 이 4가지는 잘 알고 계셔야 치매 대상자가 인지기능 개선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3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작용은 셋 다 기전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부작용을 보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구역, 구토, 어지럼증입니다. 보통 약을 먹기 시작하면 3일 안에 발생해서 처음 약을 복용할 때는 이 부분을 잘 감시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도네페질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마케팅 때문일 수도 있고 저용량에서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가장 강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리바스티그민은 하루 2번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나쁜 치매 환자에게는 하루에 1번 먹는 것과 2번 먹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파킨슨병 치매에서도 리바스티그민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파킨슨병 치매에서 도네페질이나 갈레타민을 처방하게 되면 효과 유무를 떠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사용 근거, 논문의 근거가 부족해 심사평가원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혈관성 치매에서는 어떠한 인지기능 개선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작년에 보험 적용을 예외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치매약뿐만 아니라 여러 약제에 다양한 제약을 두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심사평가원의 제멋대로 보험기준 적용에 불만이 많습니다. 잠시 얘기가 샜습니다. 돌아가서 얘기하면 파킨슨 치매에서도 쓸 수 있는 약은 리바스티그민입니다. 하루 2번 복용은 불편하지만 피부에 붙이는 패치 제형도 있습니다. 위장관계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 패치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붙이면 위장관계를 약물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구토나 구역 등의 부작용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갈란타민도 도네페질처럼 하루에 1번 복용합니다. 대신 도네페질처럼 알약이 아니라 캡슐약이어서 부작용이 났을 때 반으로 쪼개서 먹기 어려운 작은 단점이 있습니다. 갈란타민은 도네페질보다 위장관계 부작용이 적어 도네페질을 먹고 토하거나 위장관계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갈란타민으로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자,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기량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전에 해당되는 약은 메만틴 1가지밖에 없습니다. 메만틴은 하루 2번 복용을 하고 메만틴은 치매 초기 환자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치매 중등도, 중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었고 앞에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3가지 약과는 다르게 정신 행동 증상 일부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매 초기 때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즉 앞에서 나온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중 1가지를 치매 초기 때부터 복용하다가 치매가 중기에 이르면 메만틴을 추가하여 병용요법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치매 환자가 새로 요양원에 입소를 했는데 치매약을 메만틴을 포함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까지 2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 환자는 치매 초기는 어느 정도 지났구나, 아니면 이 환자가 치매약을 먹은 지 오래됐구나 정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지기능 저하에 쓰는 인지기능 개선제의 4가지 종류의 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인지저하 증상이 아니라 정신행동 증상, BPSD가 나타났을 때 쓸 수 있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신행동 증상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정신행동 증상에 따라 인지저하에 쓰는 인지기능 개선제보다 훨씬 다양한 약물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망상이나 환각 증상이 있다면 망상이나 환각 증상을 줄이는 항정신병 약물이 사용될 수가 있고, 심한 우울증이 관찰될 때는 항우울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안, 초조, 공격성을 줄이는 약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안정제,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이 불안, 초조, 공격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안정제를 쓰거나 항경련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거부하거나 식사량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에는 식욕 촉진제를 쓰기도 합니다. 망상, 환각, 공격성이 보일 때 주로 쓰는 항정신병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 환자들이 망상이나 환각이 보일 때 쓰던 약들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환각을 보거나 피해망상, 도둑망상이 심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런 항정신병 약물을 쓸 수 있습니다. 환각이나 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 사용을 미뤄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할아버지랑 조용히 웃으며 얘기 나누는 환청이나 한시가 있다면 약을 쓸지 말지 사실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환각이 너무 심해 밤마다 불이 났다며 소리를 지르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증상이 있다면 이때는 꼭 약을 써서 2차적 사고를 예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써도 망상이나 환각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줄어들어도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처음에 개발된 정형 항정신병 약물이 있고 추후 이 약물의 심각한 부작용, 추체로 증상을 크게 줄인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장기 복용하면 파킨슨 환자처럼 몸이 굳거나 몸이 떨리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를 추체로 증상이라고 합니다. 추체로 증상은 다른 약 부작용과 달리 약을 중단해도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하는, 조심해야 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추체로 증상이 있는 유발할 수 있는 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거의 잘 쓰지 않고 이런 추체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 주로 사용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형 항정신병 약물에는 할로페리돌, 클로르프로마진, 펄피나진 같은 약들이 있고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에는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클로자핀, 커티아핀, 아리피프라졸 같은 약들이 있는데 리스페리돈이나 커티아핀은 저도 자주 부작용이 적어서 자주 쓰는 약들입니다. 이런 한 정신병 약물은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지나치면 환자는 낮에도 졸려하거나 멍하면서 걸을 때 비틀거리면서 낙상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약을 쓸 때는 항상 이런 부작용이 있는지도 주의 깊게 꼭 관찰을 해야 합니다. 자, 우울증에 주로 쓰고 공격성이 강할 때도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는 종류가 많습니다. 크게 3만 개 항우울제 TCA,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SSRI,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차단제 SNRI 등으로 기전에 따라서 나눕니다. TCA 3만 개 항우울제는 효과가 빠르지만 입마름, 배뇨장애,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심한 편이고 SSRI나 SNRI는 효과는 느리지만 부작용이 별로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SSRI는 부작용 중에 성욕감퇴라는 부작용이 있는데 일부 치매 어르신들한테서 보이는 과도한 성적 충동을 감소시킬 목적으로도 가끔 이 SSRI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항우울제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매 초기 때 우울증이 보이면 항우울제를 꼭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종 자살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언급된 항정신병 약물을 앞에서 언급된 항정신병 약물은 아끼고 아끼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증상이 심하면 약 부작용을 조심조심 하면서 감수하고 써야 되지만 항우울제는 부작용이 별로 없고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울증이 조금 의심되면 바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불안, 초조, 공격성을 낮출 목적으로 다양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가 사용됩니다. 밤에 잠을 안 자거나 타인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환자를 제어할 목적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항정신병 약물과 비슷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끼다가 꼭 써야 될 경우에만 쓰기도 합니다. 이 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의존성이 있다는 겁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은 장기 복용을 하다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 약을 갑자기 끊었을 때 나타나는 불안, 초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내성이 있어서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용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항불안제는 장기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야간 수면 장애가 심한 환자에서 항불안제를 쓰다가 줄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의존성이 우려되어서 약을 줄였을 때 불면증이 다시 심해지거나 야간 수면 장애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른 종류의 수면제나 항정신병 약물로 대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래 쓰면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막상 쓰다 보면은 오래 쓰고 있는 약들이 바로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들입니다.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신행동 증상에 쓰이는 기타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행동 증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약물이라면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조증이나 심한 공격성에는 간질 환자들이 먹는 항경련제가 효과가 좋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행동 증상의 원인이 통증이라면 진통제도 이런 정신행동 증상, 불면증이나 이런 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거부하거나 너무 적게 드시는 분들은 식욕촉진제를 써서 식사량을 늘리는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행동 증상에 따라 치료 약물이 잘 듣는 경우가 있고 약물이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 행동, 대변을 만지는 증상, 배회하는 증상, 탈억제, 무의지증은 약물 치료의 반응이 낮은 편이고 망상, 환각, 우울증, 불안, 초조, 공격성은 약물 치료의 반응이 그나마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에 대한 반응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반응을 잘 보면서 약을 개별적으로 잘 써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치매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 지금부터는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약물 치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을 저하되어 있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자극하는 인지적 개입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 행동 증상에 대한 행동적 개입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적 개입에는 기억 제한 훈련 그리고 기억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현실 감각 훈련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행동적 개입에는 정신 행동 증상을 줄여줄 수 있는 인정요법, 향기요법, 음악요법, 원해요법, 광치료, 회상요법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인지 저하에 대해서 기억력을 자극하는 오류 배제 학습이라는 기억 제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류 배제 학습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실수 없이 한 번에 외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이고 오류 배제 학습 반대로 시행착오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실제로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스스로 깨닫고 배우는 방법입니다. 인지가 떨어져 있는 치매 환자들한테는 시행착오 학습보다는 오류 배제 학습이 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사진 속에 있는 박쥐를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치료자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박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박쥐. 이런 식으로 헷갈릴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바로 사실을 전달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오류 배제 학습은 치매 대상자는 학습 단계에서 생기는 착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 학습보다 오류 배제 학습이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름 외우기 등 단순한 기억 작업에만 적합한 방법으로 복합적인 기술 학습에는 오류 배제 학습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억 제할 방법으로는 점진적 단서 소실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정 정보를 습득할 때 제공되는 힌트를 점차 줄이면서 최종적으로 힌트 없이 기억하도록 하는 기억력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방법을 단계별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나면 두 번째에서는 제공하는 힌트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단어 몇 가지만 제공해서 이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음 단계에서는 더 많은 힌트를 줄이면서 최종적으로는 힌트 없이 라면 만드는 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단서를 소실하는 방법이 점진적 단서 소실이라는 기억 제할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억 제할 방법은 시간차 회상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 자극의 시간을 늘려나가며 기억을 유지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특정 내용을 기억을 시키는데 기억을 잘하면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제공하는 시간 간격을 늘립니다. 그러면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의 기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는 방법이고 반대로 시간을 늘렸더니 외우지를 못하는 경우, 까먹는 경우에는 시간 간격을 좁히면서 더 자주 알려주면서 기억력을 자극합니다. 인지 저하에 도움이 되는 인지적 개입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기억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는 기억해야 할 주요 정보를 메모하거나 달력에 표시하는 것도 이런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기기를 통해 미리 입력된 일정에 따라 특정 시간이 되면 일정을 알려주는 전자식 기억 보조 도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치매 어르신이 같은 시간마다 스마트폰 알람을 울리게 하여 약을 먹도록 하는 것도 이런 기억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인지적 개입 방법, 인지 기능 저하에 도움이 되는 인지적 개입 방법으로는 현실 감각 훈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게 함으로써 진압력 저하를 지연시키고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습지 같이 매일 반복하면서 현실감을 잊지 않도록 반복 자극하는 방법도 있고 숫자가 큰 달력에 매일 X표를 하면서 해당 날짜와 요일을 잊지 않게 해주는 방법도 현실 감각 훈련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처럼 낮과 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에게는 낮과 밤이 표시되는 시계가 이런 현실 감각 훈련처럼 현실감, 시간 개념을 잊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적 개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정신행동 증상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어떠한 비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행동 증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충족 욕구로 인한 정신행동 증상입니다. 이거는 말이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치매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욕구, 예를 들어 외부 자극을 받고 싶은 욕구나 통증이 감소되었으면 하는 욕구,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본인이 원하는 욕구를 표현하면서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난다는 이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난청이 있는 환자가 소리를 듣고 싶어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청기를 이용해서 적절한 외부 청각 자극을 받게 하면 이렇게 소리 지르는 문제행동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행동 증상이 학습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행동 증상이 특정 환경에서 학습되거나 강화된다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 소리를 질렀을 때 간병인이 다가와주는 것이 학습돼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러서 사람을 부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적절한 보상과 칭찬 등을 해서 올바른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역지 감소로 인한 정신행동 증상입니다. 치매 환자는 인지저하로 작은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작은 이런 정신행동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차단해서 처음부터 정신행동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스트레스 역치 감소로 인한 정신행동 증상 이론에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세 가지 이론 중에 첫 번째 미충족 욕구에 대한 개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정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말과 행동이 이상하더라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말과 행동을 들어주고 이해하면서 대화를 통해 환자가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침대 밑에 벌레가 있다며 무서워하면서 잠 못 자는 어머니가 있다면 아들이 가서 벌레가 없다, 벌레가 방해 구조상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말을 믿어주고 목약을 치는 신용을 하거나 실제로 목약을 뿌리면서 환자를 안심시켜 드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벌레가 있었는데 내가 모기약을 쳐서 다 잡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주무셔도 된다라고 달래드리는 방법이 이런 인정요법에 해당이 되고, 아들이 돈이 훔쳐갔다는 도둑망상이 보이는 분들한테는 내가 그런 적이 없다 하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돌려주면서 급한 일이 있어 잠시 빌렸는데 늦게 갚아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환자를 달래주는 방법이 바로 이 인정요법입니다. 이런 인정요법은 환자를 달래주는 효과가 있으면서 심리적 안정을 줄 수는 있지만, 반대로 환자의 망상이나 착각이 더 강하게 고정될 수 있는 위험도 살짝 있습니다.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노즐레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면서 정서적 이해함과 안정을 유도하는 다감각 환경 중재 방법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은 스노즐렌 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모여서 좋은 음악과 조명, 향기 등의 자극을 받으면서 즐거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뜻하며, 일부 치매 전문병원에서는 이런 스노즐렌 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요양시설에서 이런 스노즐렌 실을 갖추는 게 상당히 어렵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적당한 조명이나 음악 등이 환자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이렇게 아주 예쁜 화려한 스노즐렌 실을 갖추지는 못하겠지만 좋은 음악이나 조명 을 조절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좋은 자극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충족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또 다른 몇 가지 방법으로는 향기요법이 있습니다. 아로마 세라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나무, 뿌리, 꽃, 잎 등 천연 향을 사용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후각을 자극하여 치매 환자의 불안, 초조 등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음악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신체적 기능을 증진, 회복시키는 개입 기법으로 음악요법이 있습니다. 말이 거창해서 음악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시설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음악 교실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해요법은 식물을 통해서 사회적, 교육적, 신체적 성장과 불안을 줄이는 개입 기법으로 옛 기억을 유도하고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으면서 색, 형태, 향기, 촉감 등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원해요법입니다. 역시 원해요법도 말이 거창하지만 간단하게 텃밭 가꾸기로 말을 바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약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후자의 큰 관심과 애정,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약물 치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은 한번 삼키면 그만이지만 비약물 치료는 훨씬 큰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만으로 치료를 했을 때는 원하는 효과를 못 얻는 경우가 많아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약물 치료는 약물 치료에 약부작용이 없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치매 중기와 말기 환자, 인지가 정말 많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이런 비약물 치료 효과가 미미한 것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사실 치매가 심한 분들은 약물 치료 효과도 잘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약물 치료는 환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자존감, 사회성이 회복되고 우울과 불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큽니다. 약물 치료는 굉장히 수동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비약물의 치료의 큰 장점이 직접 스스로 하는 점이 비약물 치료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반복하면서 조우자와 환자 사이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게 비약물 치료의 좋은 방법이고, 비약물 치료를 반복하면서 피드백을 통해서 점점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것도 비약물 치료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과 다양한 활동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교육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에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를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가 있는데 인지기능 개선제를 잘 복용하고 있는지. 두 번째,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있을 텐데 약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기본적인 식사, 수면, 개인 위생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치매 어르신의 하루 일과가 너무 단조롭거나 수동적이지 않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뇌를 자극하는 다양한 인지,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치매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신 행동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보는 치매 환자를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고, 종종 위 항목들을 통해서 내가 돌봐주는 치매 대상자를 잘 돌보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동영상 제작도 하게 되었고, 여러분도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면회가 금지되고 현재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종종 뉴스에 나오는 요양시설에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되는 경로를 보면 거의 대부분 모두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원인입니다.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요양시설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내가 코로나를 시설 어르신에게 옮기게 된다면 그 중에는 분명 돌아가시는 분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을 더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마트, 식당 이런 데 가시면 안 되고 집에만 계시는 게 좋겠죠. 카페도 가지 마시고 웬만한 건 배송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친한 친구도 영상통화로 만나시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부모, 형제, 친척들도 전화로 안부를 주고 받는 게 좋습니다. 최근 환자가 많다 보니 언제 어디서 감염자를 마주칠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만약 내가 일하는 요양원이나 병원의 어르신에게 나로 인해서 감염이 옮겨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죄책감으로 돌아올 겁니다. 아직 여주 지역에서는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명이 잘해도 한 명 때문에 뚫리는 것이 코로나 방역입니다. 그 한 명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경각심과 사명감으로 철저히 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